오늘 저희는 최신 산업 보고서랑 시장 데이터, 또 전문가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요. K뷰티가 어떻게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을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K뷰티가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그 서구의 럭셔리 브랜드들을 위협하게 됐을까? 자료들을 보니까 그 배경에 시장, 기술, 그리고 소비자라는 이 거대한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글로벌 뷰티 시장의 큰 그림부터 이해하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아, 큰 그림이요? 네, 맥킨지 분석을 보면 시장이 연평균 한 5%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기에 들어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전 세계 소비자의 거의 절반, 약 47%가 가치 추구자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가치 추구자요? 그냥 싼 걸 찾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싼 제품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혁신과 효능을 담은 제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똑똑한 소비자를 말하는 거죠. 아하. 바로 이 시점에서 K뷰티의 거대한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브랜드 이름값에 돈을 내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렇군요. 그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K뷰티의 수출 지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맞아요. 과거에 K뷰티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중국 시장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네, 그게 가장 극적인 변화죠. 사실 2017년에 그 한알령 터졌을 때만 해도 다들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고요. 네, 그랬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K뷰티의 체질을 뭐랄까 완전히 바꾸는 보약이 된 셈입니다. 2025년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개국 수출 비중이 45.4%로 줄었거든요. 네. 특히 대중국 수출액은 무려 24%나 급감했죠. 24% 감소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그 거대한 빈자리를 대체 어디가 채운 건가요?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다는 건 많이들 알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이 1위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이야기는 글로벌 리밸런싱에 있어요. 글로벌 리밸런싱이요? 네, 미국 시장을 넘어서 유럽, 중동, 중남미 같은 신흥 시장들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2025년 전망치를 보면요. 이 신흥 지역들의 합산 수출액이 23억 달러에 달하는데 23억 달러요? 이게 미국 수출액보다 30%나 많은 규모입니다. 잠시만요. 미국보다 30%나 많다고요. 이건 정말 의외네요. 다들 미국 시장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더 큰 판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폴란드 수출이 119% 늘고 UAE가 68% 증가한 게 대표적인 예시죠. 와, 이건 특정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전체가 흔들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의미예요. K뷰티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증거죠. 시장이 이렇게 전 세계로 넓어졌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폴란드 사람들이 2015년에 유행했던 그 달팽이 크림을 지금도 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고서들이 K뷰티 3.0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이제는 뭔가 달라졌다는 뜻이겠죠? 정확해요. K뷰티 3.0의 심장은 과학적 신뢰, 그리고 메디코스메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신뢰요? 네. 더 이상 신기한 제형이나 귀여운 포장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죠? 올리브영에 입점한 제품의 56%가 임상시험을 완료했다는 자료입니다. 56%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비교 대상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글로벌 뷰티 유통의 양대 산맥인 세포라, 거기가 21%고요. 21%? 얼타는 고작 1%에 불과합니다. 1%요?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이건 압도적인 차이죠. 이제 소비자들은 우리 브랜드는 명품이에요라는 말보다 이 제품은 4주 사용 후 주름 개선율 15%가 임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라는 데이터로 훨씬 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브랜드의 시대가 가고 효능의 시대가 온 거죠. 결국 브랜드 무용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듣고 보니 최근에는 피부과 시술에나 쓰이던 성분들이 화장품에 들어오는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 PDRN 같은 성분들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성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첫 번째가 말씀하신 PDRN,
연어 DNA에서 추출하는 세포 재생 성분인데 올리브영에서만 관련 제품 매출이 53%나 급증했어요. 연어 DNA라니? 예전에 달팽이 점액이나 돼지 콜라겐에서 확실히 진화했네요. 왠지 더 과학적으로 들리고요. 그렇죠. 이상하지만 효과 좋은 K뷰티의 계보를 잇는 셈인데 훨씬 과학적인 근거를 갖췄죠. 두 번째는 모던 한방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삼, 쑥 같은 전통 원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펩타이드라 나노캡슐화 같은 최신 바이오 기술을 결합해서 유효 성분의 흡수율과 안정성을 극대화한 거죠. 아, 기술을 더한 거군요. 맞습니다.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도 빼놓을 수 없고요. 피부 본연의 면역력과 장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고기능성 성분들이 요즘 트렌드인 스키니멀리즘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오, 정확합니다. 예전처럼 10단계씩 바르는 복잡한 스킨케어는 이제 옛말이잖아요. 대신 효과가 확실한 제품 한두 개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성분들이 그 욕구를 정확히 채워주는 거군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최소한의 제품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는 트렌드와 K뷰티의 기술적 진화가 정확히 맞물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과 제품이 바뀌면서 K뷰티의 주인공 자체도 바뀌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시장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메디큐브의 모기업인 APR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지각 변동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 배경에는 K뷰티 산업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두 가지 구조적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ODM 공급망이에요. ODM이라면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까지 해주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거대한 ODM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자체 공장 없이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건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 화장품 시장에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바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스피드 투 마켓 전략이 가능해지니까요. 듣고 보니 반도체 산업의 패블리스와 파운드리 모델이 떠오르네요. 퀄컴이나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나 삼성전자에 맡기는 것처럼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바로 뷰티 업계의 TSMC인 셈이죠. 화장품 업계에도 그런 생태계가 있었군요. 네, 이 강력한 제조 인프라 덕분에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 강점은 바로 이 인디 브랜드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이라면 아마존이나 틱톡샵 같은 곳들이겠군요. 네, 코로나19 이후 유통의 권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인디 브랜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땠는데요? 몇 가지 놀라운 사례를 보면 2025년 미국 틱톡샵 뷰티 카테고리 매출 1위가 바로 메디큐브예요. 와, 틱톡샵 1위가요? 네, 또 아마존에서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이 선크림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 누적 판매량이 8천만 개를 넘었습니다. 8천만 개요. 제 SNS 피드에도 정말 많이 보였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작은 브랜드의 제품 하나가 틱톡이나 아마존을 통해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군요. 그렇죠. 동남아의 쇼피에서는 이퀄벨이라는 브랜드의 토너가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성공을 거둔 제품들이 다시 올리브영 같은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면서 입지를 강화하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또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예요. 시장 다변화, 과학적 효능, 독특한 공급망, 그리고 플랫폼 장악까지 K뷰티의 성공 방정식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들을 보면 앞으로의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 않을 거라는 경고도 있더라고요. 특히 두 가지 큰 도전 과제를 꼽던데요. 환경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네, 지금까지는 K뷰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장벽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즉 PPWR입니다.
PPWR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모든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아예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팔 수가 없게 돼요. 팔수조차 없게 된다고요? 네, 이건 아주 강력한 무역 장벽이죠.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건 K뷰티의 장점 중 하나인 가성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가능성 함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함정이요? 네, 좋은 뜻으로 만든 규제가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인디 브랜드들에게는 이게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숙제네요. 또 다른 리스크는 지정학적 변동성이라고 하셨죠? 네, K뷰티의 최대 시장이 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 협정이 수정되거나 관세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면 K뷰티의 가격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약화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과거에 미국에서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만으로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에 나섰다가 이후에 단기적으로 수출액이 37% 넘게 급감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37%나요? 네, 글로벌 시장이 넓어진 만큼 신경 써야 할 정치적 변수도 훨씬 많아진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K뷰티는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했고 그렇죠. 브랜드의 이름값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진짜 효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극적인 변화를 ODM이라는 독특한 공급망과 글로벌 플랫폼을 무기로 장착한 새로운 인디 브랜드들이 이끌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네. ODM이 속도와 혁신을 뒷받침하고 바이오 기술이 제품에 신뢰를 부여하며 글로벌 플랫폼이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K뷰티의 과제는 이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PPWR이나 관세 같은 새로운 게임의 룰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표준이 된 K뷰티는 앞으로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삶 전체를 케어하는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